최근에 해외에 잠들고 계신 독립운동가를 유해를 우리나라에 모셔오시고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집안의 가족 어른을 포함해서 아직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 잠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의무이기도 하고 국가가 없을 때 무엇이 중요했고 그들이 인생을 바쳐서 조국을 찾으려고 어떤 숭고한 노력을 했는지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후손들에게 부를 남겨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땅을 한 평 사거나 주식을 한 주 샀으면 후손들이 훨씬 부자겠는데 그러지 않고 번 것을 거의 모든 기본 생활비를 빼고는 독립운동하는데 자금에다 원조를 하곤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가족들은 후손이 가난합니다. 후손이 없거나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저희 집안의 경우는 저는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시에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간의 기준으로 부자는 아니지만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무엇이 국가고 왜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인식은 아주 강하죠. (1965년도에) 2월 22일 날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0년이 더 지났습니다마는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의 문제도 있고 한쪽은 사과를 했다, 한쪽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핑퐁식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11년에 일본이 대재난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거기에 일본의 법인장으로 있었고 재난 지역에 도와줄 게 뭐가 없나를 고민할 때 교통도 다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이랬는데 식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텔레비 중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우유 먹을 물이 없다. 목욕하고 이런 거 없는 건 물론인데 애들이 우유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마침 제가 경영하던 회사에 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재고를 전부 다 12,000병이라고 제가 그때 기억되는데 저희가 싣고 가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거지 무슨 한일 간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또한 재난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게 없는가 했는데 그 대전제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들의 슬픔을 아주 아파하고 힘이 되고 싶고 그런 정말 진정한 이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 것이 그 당시 미야기현이라고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난 피해가 큰 지역에 가장 피해가 큰 학교를 골랐습니다. 농업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이 농업과 수산업이 중심인데요. 교실이 전부 쓸려져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가설주택에서 하는 애들이 있길래 저희가 학습 기자재 이런 거를 조건 없이 사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반응은 처음에는 놀랬죠. 왜 한국의 기업이 아무 상관도 없는 연고제 이런 것을 하느냐. 혹시 여기 출신 직원이 많습니까? 반대로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당신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러면 양론에 안 하고 고등학교에 했느냐?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한테
한국 사람들이 좋은 친구다 하는 인상을 줄까 할 때 미래 세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국도 일본도 젊은이들이 편견 없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등학교에 그 당시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 미야기현의 센다이 근처에 가면은 대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타이린지라고 읽는데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안중근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옥중 생활할 때 그 간수였던 치바도 시지라는 그 헌병이 있습니다. 당시 헌병. 그 두 사람을 기리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치바도 시지 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이 그 여순 감옥에 안중근 의사가 계실 때 간수였어요. 근데 비록 신분은 일본 육군 헌병의 간수였지만 진정으로 이 피고인인 수감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습니다. 이분의 인품과 모든 거에 감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과 그 여순 감옥 소장은 이분의 구명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시기 직전에 이제 오늘이 집행되는 날이면은 이제 간수가 알지 않겠습니까? 뭐 가슴이 무너졌겠죠. 가서 통보를 하고 그러나 저한테 한 글자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적어주신 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8자를 적어주셨어요. 그 유명한 글입니다. 그거를 적어준 게 너는 일본 군인의 육군의 헌병으로서 마땅히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대한제국의 육군 중장으로서 마땅히 나를 위해서 했다. 우린 군인의 일을 서로 할 뿐이다. 다음 세상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해서 이 사람이 한없이 울었다 그럽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집행이 되시고 순국하시고 이분은 그 휘호를 갑오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느낀 거예요. 육군 헌병으로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군대를 그만두게 됩니다. 제대하고 동네에 와서 나중에 경찰에 투신했다 그러는데 그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휘호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부인한테 이것을 가지라 그랬고 보관하라 그랬고 그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날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숨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자기네 국가원수 암살범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동양평화론을 얘기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서 숨어서 이분의 기일을 계속 지킨 거예요. 이 부인이 기일을 계속 지키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조카한테 이분의 기일을 지키라고 유언을 해서 그걸 계속 지켜오다가 후손들이 자기네가 할 수 없으니까 절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도 지켜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갔던 해에는 일본 전국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러 일본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해야 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근데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그렇게 위대한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대한제국의 젊은이가 어떻게 한중일 당시 3개국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주창을 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어요. 3국의 공동의 군대를 갖자. 그럼 전쟁이 없는 거예요. 수도는 여순으로 해서 한중일의 그 중심지라는 거예요. 일본에 발달된 상공업을 두 나라는 배워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EU보다 약 100년 앞섰죠. 통화. 같은 통화를 쓰자 돈을. 이런 거를 그때 이미 30대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사상가죠. 이 어른을 존경하는 일본의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이린지까지 매년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날 행사를 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그 합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이게 한국에 좀 더 알려져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수능 안시라든지 안중근 의사 숙모에서는 옵니다. 간부들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바도시지라는 헌병도 잘 모르고 그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의 기일을 기리는 것을 모릅니다. 1998년인가요? 그 후손들이 그 휘호를 우리나라에 돌려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보물입니다. 안중근 의사 휘호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뭐든지 부정적이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과거지향적인 인식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본인도 대단히 많고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우리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리더들 중에 과거지향적으로 언행을 하고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과거에 보면은 오부치 게이조 이런 분은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1998년에 발표한 분인데 아주 진솔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고 용서를 빌고 이런 그 포장된 단어가 아닌 센텐스를 썼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수용을 했어요. 그게 98년도 일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이미 양국의 국가 수반이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로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현실은 못 가고 있고 그런 인식을 못 가진 리더들이 양국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양국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교 정상화 다음에 그 무렵까지가 2002년 월드컵서부터 2011년까지가 한 10년이 참 좋았던 예외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독도를 간다든지 또 독도를 간 것도 꼭 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간 게 무슨 문제냐는 의견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곤란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 가볍게 하시고 천황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이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외교적인 거는 상대 입장에 서봐야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해봐서는 금도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혐한, 반일 이런 것이 주고받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작용 반작용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여행도 가지 말자, 불매운동도 일어나자. 그럼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 기묘한 무슨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다. 꼭 애들 닭싸움 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얻었습니까? 양쪽 다 루저고 양쪽 다 잃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복귀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언제까지 조상 보고 외교할 것이냐. 미래를 보고 우리 자식과 후손을 보고 외교를 합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의 이 반목과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데 경제인들이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국 경제인들은 현실 인식이 확실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어느 쪽에다가 호혜를 베풀고 어느 쪽이 수혜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호 의존해서 서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시기에 양국의 대통령 또는 총리 대신의 역사 인식 때문에 막 또 갈등이 이게 더 촉발되더라도 그거는 그거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인들이 더 화합하고 왜 양국이 화합하는 게 양국 스스로한테 이득인가를 신뢰로 보여줍시다 하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쁘더라도 경제인 간에는 끊임없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경제인 모임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론이 아주 나쁠 때도 이걸 했습니다. 나쁠 때는요. 상호 방문할 때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고 안 갈라 그럽니다. 서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본하고 대화를 해. 일본도 똑같은 거죠. 사과를 해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전화라고 무슨 대화를 해.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맙게도 양국의 뛰어난 경제계 리더들이 이런 때일수록 대화를 단절하면 안 된다 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장기 거 하나, 즉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는 말이죠, 이게 큰 제목에서 보면 역사 화해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배우면 돼요. 교과서가 왜곡됐네 안 됐네 싸울 필요가 없이 공동의 교과서를 만들면 돼요. 이거는 한일만 만들면 안 되고 한중일이 같이 해야 되겠죠. 대만까지 해서 역사 교과서 만들기를 30년 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이고 뭐고 간에 역사책은 같은 걸로 공부를 하면 그다음부터 왜곡이 없는 거예요. 책을 만들 때까지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논쟁이. 그러나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 역사 화해의 큰 일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두 나라만 한일 양국은 서로의 방역 체계를 인정해주고 방문을 무비자로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격리를 면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호혜작용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요새 PCR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검사를 출국 70시간 전에 받아서 음성인 전제로 양쪽에 서로 의료 수준을 믿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거는 니네 쪽에서 받아오면 일본에 가도 면제, 격리 면제, 여기서 가도 한국에서 얻어도 한국 면제, 이렇게 해서 양국이 쉽게 면제, 비자 면제하고 코로나 격리 면제, 이거부터 해주면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 좋아요. 호텔업도 좋지, 식당업도 좋지, 무역거래가 만나서 거래를 해야 주고받고 팔고 살고 조건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까? 경제 활성화되지, 활성화되면 고용 늘어나지, 고용 늘어나고 비즈니스 잘 되면 국가의 세수 늘어나지, 다 좋은 거예요. 비자 하나 풀어주고 사람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아쉬움은 규제입니다. 규제가 과도하고 과다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그 IT, 디지털 융복합 기술은 정말 나날이 모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윤리관과 편리성과 이거 어디서 금을 긋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AI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집적한 걸, 축적한 걸 시켜서 뭘 시키면 일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잘하고 척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봇한테 이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슨 준 통계를 분석하는 건 좋지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마음을 읽어봐라든지 저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윤리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편리성과에서 상충되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술 진보에 따라서 빨리빨리 나가게 규제를 풀어주고 해서 기업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고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청년이 지금 얼마나 울부짖는다는 표현이면 좀 과한가요? 얼마나 실업자 문제가 이렇게 경제가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죠. 노동 유연성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예. 관리를 하고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투자하게 해줘야 됩니다. 매일 겪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우선 신규 채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은 왜 채용이 어려우냐?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도 삼성전자에 가는 게 제일 꿈이고 큰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일단 복지가 급여를 포함한 복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한 욕망이기도 한데 그렇게 대우를 해줘서는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걸지 못하고 그래서 뽑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뽑지 못하는 어려움이 하나. 두 번째 어려움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간신히 키워서 4년 5년 해놓으면 다 뺏깁니다. 요새 새로 막 성장하는 그 IT 기업들 네이버, 쿠팡, 무슨 뭐 카카오 이런 그 급성장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들도 성장하다 보니까 인원 채용이 필요하겠죠. 어디서 데려가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급여를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가 저는 우선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가 여기 좋아서 여길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요. 어떡하겠습니까? 못 뽑아서 어렵고 잘 키운 놈 뺏겨서 어렵고 이런 이중고입니다. 제가 그 요리 유학을 갔던 얘기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태리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법인장을 5년 하고 그다음에 후반 5년은 하이트 진로 그룹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을 했었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70여 개국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해외 사업 총괄 사장을 맡았을 때는 39개국과 거래를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는 71개국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신시장 개척을 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사들이 가서 개척도 하지만 주요 시장은 꼭 사장이 가서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게 됐죠. 이런 문화의 다양함이 있나 하는 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새로운 신규 거래선이 트일 때마다 그 쾌감은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애국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주류를 이런 나라에다 이렇게 판다 하는 거 참 보람이 뿌듯합니다. 그 대신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구나 하고 깨닫던 차에 제가 퇴임할 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물론 등산을 다니고 당구장에도 가고 뭐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자. 근데 제가 취미가 요리예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태리를 목적지로 정하고 가서 어학부터 배우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건 아주 그 엔돌핀이 아주 솟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동양의 남자가 왔다는 것도 아주 생경하죠. 거기서 볼 때. 그다음에 나이 든 한갑이 지난 할아버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없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왔을까 하지만 난 요리가 좋아서 왔다지요. 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반년을 이태리에 살면서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지나치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물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이것이 옳은가, 이걸 했을 때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타이밍이 좋은가를 숙고하다 보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과 시간과 돈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다 충족될 때가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도 없었고 40살에도 없었고 60이 넘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가 늘 부족합니다. 젊었을 땐 되게 돈이 부족합니다. 한참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해결이 되면 이제는 건강이 또 따라주질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꼭 이걸 하고 싶다 할 때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하더라도 해야지 후회가 없고 지나면 뿌듯합니다. 그때 하길 참 잘했다. 그때 안 갔으면 못할 뻔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첫째는 굉장히 엄숙한 책임감을 느껴요. 이게 무슨
장이 됐을 때 왜 인사말할 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로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총동문회장이라는 거, 대학에 이게 뭐 70년 가까이 된 학교에 총동문회장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새는 더욱 대학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거기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평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동문 조직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직인데 뭐 크게 어떻게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록으로 어떻게 남는 거는 지금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출해 주신 사람들. 무엇을 하려는 기대감이 있어서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건데 제 양심과 양식을 걸고 이것이 요 시간 내에 나의 모교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갈 것입니다. 꼭 지켜져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가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공정이 어떻다, 법치가 어떻다, 상식이 어떻다, 품위가 어떻다 이런 것이 가치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극도의 분열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같은 나라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가치를 되찾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1, 2년에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되찾지 않은 게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은 우리 혼자 살 수 없고 남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외교나 외국을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십시오. 90% 이상이 국내 뉴스일걸요. 아마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도 아주 정치적인 일만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넘어간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한테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지 중국이 동진아에 거기에 가서 영토 분쟁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행의 자유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느냐 마냐 요새 외교적인 단어가 오갑니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거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사람들이 동맹이라서 모든 고급 정보를 공유하죠. 거기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초대를 받았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요 4, 5년간 기반이 되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하고는 달리 우파, 내셔널리스틱하게 갑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랬죠. 아베라는 일본의 총리가 그랬죠. 시진핑이라는 중국 주석이 지금도 그렇죠. 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자기는 EU를 탈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터키 에르도안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국수주의, 국가주의, 우리가 중심이어야 되고 이렇게 다 가는데 우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 반대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의 친구가 누굽니까?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친합니까? 과거만큼? 일본하고 친합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친합니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이런 혼동 속에 살고 있어요. 리콴유 옛 그 싱가포르의 수상이 명언을 했습니다. Everybody is our friend.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Nobody is my enemy. 누구도 우리하고 척질 필요가 없다. 우리 과연 그렇습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중심으로 시대에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이냐? 가치를 되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린 가치. 밖에는 뭐냐? 세상의 흐름을 알고 같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남과 잘 어울릴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